반갑습니다. 지난 1강에 이어서 2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새 꼭지로서요, 조합 해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 사무실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모 재건축 사업장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이 사업이 재건축 사업에서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전 고시까지 하고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 내지는 이전 등기까지 하는데 거의 6, 7년이 걸렸습니다. 제 사무실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계로 본의 아니게 재건축 사업의 추진 과정을 적나라하게 지켜보게 되었고요. 이렇게 보존 등기까지 하는 데까지 6, 7년이 걸리니까 당연히 조합원들은 난리가 났겠죠. 왜냐하면 설정을 해서 돈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안 된 이유가 옆 단지와의 도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합이 해산되지 않게 되면은 조합원들은 청산금들을 돌려받지 못해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는다라고 해서 조합 해산에 대한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조문들은요, 결국 먼저 보시면은 법 45조에서 보면은 총회 의결에서는 10호의 2, 그러니까 법 86조 2에 따른 조합 해산과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해산과 해산 시의 회계 보고는 당연히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추가를 한 것이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뒤따르게 됩니다만은 이 처벌조항은 옛날부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조문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45조에서는 총회 의결 사항으로 해산을 하는데 해산은 반드시 중간에 떨어져 나간 해산이 아닌 86조 2, 그러니까 거의 이전 고시하고 보존 등기까지 끝나고 나서의 해산을 말하는 것이 이 조문입니다. 제 법 86조 2 1항에서 보면은요, 조합장은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1항에 대해서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5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해가지고 총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받게 되면 해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산을 하지 않으면은 구청장은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조합의 해산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청산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산을 강제적으로 1년 이내에 하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가 완료가 되고 이전 고시가 끝나고 공사가 완료가 돼서 보존되고 이전까지 가는데 때로는 6, 7년, 10년도 걸리는 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럴 때 1년 이내에 해산을 하도록 하게 되면은 사실은 주체가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출된 세금의 환급 업무나 일조권 하자 보수,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분쟁에서 도로와 관련된 소유권의 분쟁 등도 진행이 되는데 소송 당사자가 사라져 버려 가지고 오히려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규정의 좋은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산보다는 청산에 더 주력을 해서 조문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조합 해산의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 등이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취소를 하려면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제 해산의 취지도 좋지만 사업의 여건상 1년 이내에 도저히 불가능한 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에서는 이 조문을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정관에다 덥석 집어넣지 마시고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합장 여러분들이나 다른 조합들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꼭지로요. 자금 차입의 신고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과천의 경우도 협력업체를 뽑으면서 실질적으로 자금 대여에 대한 부분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설명회나 이런 데서 자금 대여의 여부를 좀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금 대여를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이 먼저 사전에 필요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금을 차입을 하게 되면은 총회 의결 갖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까지 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 조항을 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은요. 자금 차입의 신고는 신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별거 아니네. 처벌 조항도 없고 과태료 사항도 눈에 딱 띄어지지 않아서 부담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정비법 113조에 보면은 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실태 점검을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자금 차입이 미신고 사항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3조를 위반해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보시다 보니 지난 8월 12일 날인가에 보면은 조합 3개가 대조 1구역 등 조합 3개가 고발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전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이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것 등 이러한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했던 것이죠. 이 고발은 종전에도 종종 감독권 발동으로 진행이 됐는데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샅샅이 훑어가지고 자금 신고가 안 됐다든지 총회 의결을 안 거치면은 거의 총회 의결을 안 거친 걸 갖고 형사처벌을 해요. 그리고 총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실제로 절차가 안 맞을 경우는 고발 조치를 해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조합장들이 해임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검토를 해보시면 되고 특히 이 자금 차입의 신고 부분은 뒤에서 나오는 그 정비 계약 처리 시 유의사항하고는 또 달라요. 이 부분은 주로 시공자가 아닌 그 나머지 기타의 그 협력업체에서의 자금을 대여받는 것을 그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132조가 말씀드린 대로 시공자와 관련된 조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111조 2 이 자금 신고는 그 나머지 협력업체의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차입의 신고 및 형사처벌은 우리 조문에서는 보면은요. 먼저 자금 차입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 시행자, 가로 열고 구청장 등과 토지주택공사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시 주어는 추진위원회하고 사업 시행자지만 구청장과 토지공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은 지방자치단체거나 공기업일 경우는 별도의 조문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봐했고 이 사업 시행자에는 당연히 조합도 들어가지만 사업 대행자나 또 지정개발자나 신탁회사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금 차입의 신고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로 한다. 이 역시 법 45조에 보면은 이 부분은 개정된 내용이 아니고 옛날에 있던 내용이에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 점검을 통해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한 것은 지금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지만 총회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벌금이 좀 세요. 거의 500, 300, 200에서 100만 원이 다 넘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는 조합장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문조합 관리인까지 포함된다. 조합 임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137조에 보면은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 임원 및 전문조합 관리인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도 부족해서 우리 법 124조에 보면은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그 각호의 서류가 작성이 되거나 변경된 건 15일 이내에 공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요번에 6월 10일 날 새로 포함된 법 제111조 2에 따라서 신고한 자금 차입의 상황을 124조에 의해서 당연히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떤 거냐? 137조에서 보면은요, 열람 복사 요청에 의해서 허위로 포함된 자료를 복사해주면 가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8조에서는 허위가 아닌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복사나 열람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또 139조가 있습니다. 양벌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위자인 조합장을 처벌하는 외에도 그 조합이 속해 있는 법인, 정비사업조합이겠죠. 이 법인까지 같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조합장이 자금 차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벌금 200을 받았다고 했을 때 보통 그에 상호하게 200 내지는 100만 원 이상의 정비조합의 벌금이 뒤따르게 된다 라고 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와는 또 별도로요, 자금 차입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순수한 그 신고 불이행의 행정 질서벌로 법 140조에서요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137조, 138조 이렇게 형사처벌 규정 139조, 이것은 행정벌 또는 행정형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뒤에 나와 있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데, 이거 양벌을 양쪽으로 다 중복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행정벌하고 행정질서벌을 병가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중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꼭지 인허가 등의 의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의제는 행정법상 집중효라고 하기도 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하는데 여러 절차를 밟게 되고 관계 법률도 20, 30개 이상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마다 별도로 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시정비법으로 신청을 할 때 일정한 14, 15개의 경우에는 같이 절차를 밟도록 하는데, 이때는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계 서류만 제출만 하도록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주로 요번 조문이 바뀐 것은요, 주거지형 50만 이상의 대토지 면적인 재정의 촉진지구의 경우에 많이 발생이 돼요. 여기에 주로 자연녹지 등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조성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면은 별도의 공람을 하든지 절차를 이행하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의제 처리하도록 추가를 했던 것이죠. 잘 아다시피 참고로 의제라고 하는 것은 A가 B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A와 B를 같이 보고 있어요. 이것은 반증에 의해서 그 결과를 뒤집지 못합니다.
그래서 A는 당연히 B입니다. 이게 의제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민법에서의 동시 사망의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배에서 빠져가지고 둘이 동시에 죽었다고 봤을 때 확 그 동시 사망을 추정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먼저 죽었냐에 따라서 상속의 범위가 달라지거나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입증에 의해서 순위가 바뀔 수가 있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 법 57조 1항에서 보면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조성 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이 법에 사업시의 인가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꼭지 이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추진위원회, 조합, 사업시의 인가, 그 다음 단계가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은 건축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키고 철거를 하게 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종전의 주택들을 명도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송파의 모 사업장은 사업시의 인가를 받고서 실제로 이주시키고 철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연히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등은 당연히 사용 수익을 중지를 하고 철거를 하게 되고 이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3자까지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것은 주로 세입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개정법에서는요. 종전에는 소유자의 퇴거만 규정을 뒀었는데 점유자까지 세입자나 세입자의 퇴거 등도 이 의미에 포함시킨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기존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68조에 보면은 이미 점유자에 대한 퇴거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법조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아주 크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 81조 보면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전 고시는 결국은 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그 권리관계를 다 확정져 가지고 되는 단계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정된 그 조항은 이 사항에 있어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해서 점유자를 퇴거시키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일출 전, 일몰 후, 호우, 대설, 폭풍, 재난기본법에 재난이 발생된 것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정리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68조에는요. 실제로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서울시가 좀 더 앞서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68조 3항에 보면은 시장, 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동절기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그 다음에를 말하며 이 경우 건물의 철거는 기존 점유자에 대한 퇴거 행위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데 조례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문보다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서울시 조례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다른 기타 시도지사는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전국을 규율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